1930년 헝가리 출생의 조지 소로스는 헤지펀드의 전설입니다. 그는 짐 로저스와 1969년에 퀀텀 펀드라는 헤지펀드를 만들어 30년 동안 연평균 32%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그는 1992년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하여 검은 수요일을 만들었으며 1997년 태국 바트화를 공매도하여 아시아 외환 위기를 촉발하였으며 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 투자하여 크게 돈을 벌었으며 대형 위기 상황을 잘 이용합니다. 저의 특이한 점은 특정한 투자 스타일이 없거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상황에 맞춰 저의 투자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경제 전체보다는 개별 주식에 집중하는 투자라면 조지 소로스는 개별 주식보다는 경제의 거시지표에 집중하여 투자를 합니다. 그럼 강의를 통하여 조지 소로스가 어떻게 영국의 검은 수요일을 만들었는지 살펴볼까요? 영국은 1990년에 유럽 경제 통합을 위한 과도기적 체제인 유럽 통화제도의 중심기구인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에 가입했습니다. ERM은 유럽의 환율 변동을 조정해서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당시 협약에 따라 영국의 파운드는 1파운드당 2.95 독일 마르크화를 기준으로 상하 6%의 변동폭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환율이 이 폭을 벗어나면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절했죠. 그런데 사실상 고정 환율 제도인 이 메커니즘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 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낙후한 동독 경제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죠. 독일은 휴지조각 신세가 된 동독 화폐와 서독 화폐를 1대1로 맞교환하며 엄청나게 통화를 풀었습니다. 동시에 독일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통일 후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파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이자율을 올려 환율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지나친 이자율 상승은 실업과 경기 침체를 가져오죠. 독일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이것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ERM을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파운드화 폭락을 방어하며 환율 메커니즘을 유지했습니다. 이 약점을 파고든 사람이 미국의 퀀텀 펀드 매니저인 조지 소로스였죠. 소로스는 언론에 직접 나서 파운드화 대폭락을 예고하며 달러를 담보로 파운드화를 차입하고 이 돈으로 다시 달러를 구입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소로스가 그해 9월 15일 하루 동안 쏟아부은 자금만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로스를 따라 다른 헤지 펀드들도 파운드화를 내던졌는데 그 액수가 11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영란은행은 파운드화를 사들이는 것과 동시에 단기금리를 10%에서 15%로 대폭 인상하며 파운드화를 지키려 했죠. 하지만 투기자본의 총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영란은행은 280억 달러의 외환을 투입하여 파운드를 방어하였지만 33억 파운드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은 다음 날인 9월 16일에 영국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 탈퇴를 선언했죠. 이 여파로 보수당은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검은 수요일의 충격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이 환투기로 소로스는 2주 동안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것은 역사상 최단기간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펀드 매니저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파운드화 폭락으로 10억 달러를 번 사나이로 소로스를 지목했고, 그는 하루 만에 영란은행을 굴복시킨 환투기꾼이라는 악명도 함께 얻게 되죠. 1990년대 초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외환위기를 잘 설명해주는 경제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결국 적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정 환율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이익보다 정부가 치르는 대가가 커지면 결국 정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포기 시점을 예측한 국제 투기 자본이 집중적으로 환투기를 벌이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죠. 고정 환율 제도에 이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검은 수일과 관련된 이 경제학적인 그 배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 소로스가 그 영국의 파운드 화폐를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 전략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당시 그 파운드와의 가치, 환율이겠죠. 그 환율이 굉장히 고평가되었다는 것이죠. 균형 환율보다는 그 당시 환율이 굉장히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통해서 엄청난 차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한 그 투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율의 균형 그 환율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우리 그 균형 환율, 균형 실질 환율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일단 달러를 기본으로 봤을 때 달러의 균형 실질 환율은 달러의 수요와 달러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달러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달러의 수요 곡선의 결정 요인은 순수출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달러의 공급 곡선은 수직이고요. 자, 달러의 공급 곡선을 결정한 요인이 바로 순자본 유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그 영국의 검은 수요일 사건은 주로 이 순자본 유출과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순자본 유출은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순자본 유출은 그 환율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수는 수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오히려 순자본 유출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뭐냐면 대부 자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실질 금리죠. 실질 이자율에 따라서 순자본 유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우리 환율이 변경되는 거지 환율로 인해서 순자본 유출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실질 균형 실질 환율과 무관하게 달러의 공급 곡선은 수직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순자본 유출이 증가하게 되면 달러의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그럼 달러의 균형 환율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순자본 유출이 감소하게 되면 달러의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균형 실질 환율은 상승을 해서 달러의 가치는 오르게 될 것인데, 자, 이번에 그 영국의 검은 수요일 사건은 달러가 아니고 이제 파운드겠죠. 파운드와 관련된 순자본 유출로 인한 공급선의 이동에 대한 어떤 환율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순자본 유출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순자본 유출의 정의는 내국인의 그 해외 자산 구입액 마이너스 외국인의 국내 자산 구입액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국인이 해외 자산을 많이 구입하게 된다면 순자본 유출은 증가할 것이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 자산을 많이 구입하게 된다면 순자본 유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순자본 유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죠. 요인은 한 4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실질 이자율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자산에 대한 실질 이자율이 올랐다. 해외에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자를 더 많이 주더라.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내국인의 해외 자산 구입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순자본 유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순자본 유출이 증가하게 되면 앞서 봤던 그 달러의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에 반해서 국내 자산의 실질이율이 높아진다면 국내 이자가 더 높다면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자산 구입액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순자본 유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아까 달러의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갔겠죠.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실질 이자율 요인들 말고요. 리스크, 해외에다 투자하는 것에 따른 리스크, 또 정부 정책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주로 핵심적인 요인은 실질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번 사례 영국의 검은 수요일의 사례는 주로 이런 실질 이자율과 관련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그 사례를 보신 것처럼 독일에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올리죠. 그러면 그 영국 입장에서 보면 해외 자산에 대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영국 입장에서 보면 해외 자산에 따른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니까 영국 내국인들의 해외 자산, 특히 그 독일 자산에 대한 구입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파운드 화폐의 순자본 유출이 생기겠죠. 자, 순자본 유출이 되면 그 우리 그 화폐의 외화의 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이 그 유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우측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파운드로 바꾼 거예요. 자, 파운드의 공급 곡선이 순자본 유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요. 자, 그 독일의 금리가 오르니까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파운드의 공급 곡선은 순자본 유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균형 실질 환율, 다시 말하면 파운드의 가치는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감소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의 가치는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떨어뜨려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ERM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그 상하폭만큼만 움직이도록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균형 실질 환율만큼 떨어뜨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환율은 요거보다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그 영국 정부가 방어하고 있었던 파운드의 그 가치는 균형 환율보다는 과대평가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이 과대평가된다면 그때 취하는 전략은 매수겠어요? 매도겠어요? 그렇죠? 매도 전략이죠. 매도 전략입니다. 특히 이런 그 외환시장에서는 공매도 전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파운드를 차입을 해서 달러에다 투자를 한 것이잖아요. 그럼 파운드를 차입했다는 소리는 결국은 파운드 화폐를 매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매도 전략을 통해서 엄청난 차익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지 소로스가 그러한 판단을 하기까지는 이러한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분명히 그 영국의 순자본 유출이 증가해서 파운드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ERM 규정에 의해서 파운드의 가치를 제대로 떨어뜨리지 못한 이 상태라면 그때 파운드는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을 테니까 이때 이제 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그 파운드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이런 차익 전략을 통해서 엄청난 환차익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외환시장의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